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류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박소정입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아시아 내의 한류를 바라보는 국내 학술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아 리뷰 13권 3호에 게재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 논문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류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대중문화와 그 문화적 산물이 해외에서 수용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기를 얻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1990년대 말 중화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동아시아로 확산된 후 현재는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주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콘텐츠 차원에서도 드라마나 음악을 넘어서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가 해외에서 수용되고 소비되고 있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한국의 식품이라든지 뷰티 제품도 소비재 영역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흔히 한류의 확장 단계를 이야기를 할 때 한류 1.1, 1.0, 한류 2.0 같은 용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 변화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한류 1.0이라고 하는 것은 한류가 태동하던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동아시아에서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가 형성되던 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한류 효시라고 얘기되는 것이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사랑을 받았던 사례이고요. 그 뒤에도 많이들 아시는 겨울연가라든지 대장금이 동아시아 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것이 한류 1.0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한류 2.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젠 동아시아를 넘어서 조금 더 넓은 영역으로 한류가 확장되고 또 주요한 콘텐츠가 드라마가 아닌 K-팝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점차 이것이 확장되어서 지역적으로도 전 세계로 확장되고 콘텐츠 차원에서도 한국 대중문화 전반으로 확장되던 그 시기를 한류 3.0이라고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이후에도 어떤 대중문화 콘텐츠를 넘어서 각종 소비재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한류 4.0이라든지 신한류 같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용어를 사용했건 간에 중요한 것은 한류가 어떤 콘텐츠 차원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역 차원에 있어서도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류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짚어봐야 할 두 가지 점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한류는 미디어 문화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류라는 것이 미디어를 통해서 매개된 현상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한류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함께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공진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류를 이해할 때 혹은 한류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할 때 미디어 환경을 그 토대로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류 초기에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 드라마가 수출되면서 한류가 형성되었지만 이후에 미디어 환경이 발전하고 특히 디지털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콘텐츠 유통이 더 활발해지고 한류가 영향을 발휘하는 지역도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소셜미디어라든지 글로벌 OTT의 매개를 통해서 더 폭넓은 콘텐츠가 시간적으로도 더 실시간으로 소비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한류를 수용의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한류의 현상에 있어서 어떤 산업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행위력이나 또 한류를 전파시키려는 정부의 정책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류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해외 수용자들의 자발적인 수용에 의해서 형성되고 지속된다는 점을 늘 주목해야지 한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라든지 음식 같은 한국산 소비재가 대중적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 콘텐츠에 대해서 특별한 팬덤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는 대중들의 경우에도 한류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셜미디어와 글로벌 OTT가 점차 한류를 매개하면서는 이런 한류 수용의 보편성과 동시화성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아를 넘어서 다양한 국가들에서 다른 권역에서 한류가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류의 성장도랑 인기도 양 측면에서 모두 꾸준히 높게 나타나는 국가들은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한류 파급 효과 연구 보고서의 일부분인데요. 여기서 세로축에 해당하는 것이 한류의 성장도, 가로축에 해당하는 것이 한류의 인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도와 인기도 양 측면에서 모두 상위에 위치해 있는 국가들을 보면 인도,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부분 이런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한류가 태동했고 한류가 오랜 기간 영향을 미쳐온 지역이지만 여전히 크게 성장하고 있고 여전히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지역은 아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류의 영향력이 아시아를 넘어서면서 사실 아시아 내의 한류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서 좀 더 다양한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시아 내 한류 현상은 더 이상 어떤 학술적인 담론의 대상으로서 매력을 지니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대륙과 인종, 문화 경계를 넘어서는 한류의 영향력이라든지 서구 문화의 흐름에 대항하는 한류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연구 의제로 발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 지구적 이런 문화 흐름 속에서 유동하고 있는 한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부상하는 현상만큼이나 또 꾸준히 지속되어 온 현상에 대해서도 성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찰의 방식으로 이 강의에서는 아시아 한류에 대한 학술 담론, 국내에서 형성된 학술 담론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류라는 것이 어떤 현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볼 때 한류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내의 한류에 대해서 누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본다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한류에 대해서 무엇이 정당화되고 있고 또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소외시키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 한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시아 한류에 대한 국내 연구의 추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한국학술지 인용 색인에서 인문학, 사회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분야의 한류를 논문 제목으로 포함하고 있는 연구들을 수집을 하고 그 중에서 아시아 지역, 아시아 국가, 아시아인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연구들을 추려보면 첫 연구가 등장한 200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464편의 연구 논문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어떤 추이를 살펴보면요. 여기 있는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크게 두 개의 봉우리로 나타납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2010년대 들어서면서 급등한 후에 201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조금씩 감소하는 양상인데요. 사실 처음에 동아시아에서 한류라는 현상이 이제 드러났을 때 이에 대한 학술적인 관심이 증가를 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연구 문제가 새롭게 도출되지 않다가 다시 K-팝의 부상으로 흔히 한류 2.0으로 부르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서 다시 연구가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서 16년 사이에 정점을 맞이한 후에 현재는 아시아 내 한류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좀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 내 어떤 K-팝 한류가 학술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시아 권역 바깥에서 나타나는 한류가 흥미로운 주제들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관심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류 연구를 살펴보면요. 이 시기의 연구에는 아시아 텔레비전 시장의 흐름과 수출입 현황, 그리고 한국과 한류 수용국의 문화산업과 미디어 상업화 등을 주요한 맥락으로 삼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초기 한류가 동아시아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입 상황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보니까 그 초기 단계의 한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설득력 있고 확실한 정보가 각국의 어떤 방송 환경이라든지 수출입 현황, 시청률 이런 것들이 엮였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맥락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류라는 이제 전에는 없었던 전례 없는 현상을 보면서 학계에서도 한류가 지속 가능한 현상인지를 질문하는 그러한 연구 의식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측정하고 진단하고 전망하는 시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류가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인식되고 있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한류 수용자 연구의 초기 형태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은 한류가 과연 단기적 유행이자 장밋빛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문화교류와 정치교류의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한류를 바라보는 초기 담론이 한류의 산업적 가치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비판적 성찰이 나타나면서 한류를 문화적 현상으로 조명하는 어떤 시도들이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과 정책 차원을 넘어 문화 수용의 차원에서의 한류에 대한 관심이 더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이 일본에서 겨울 연가로 촉발된 한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부터입니다. 대략 2000년대 중반인데요. 당시에 일본에서 겨울 연가가 센세이셔널한 어떤 붐을 일으키면서 이 인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많은 학술적 시도들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보면 일본 중장년층 여성의 어떤 젠더, 세대, 계급적 차원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한류의 인기를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론적 차원에서도 문화 차용이라든지 팬 정체성, 친밀성, 타자성, 노스텔지어 등 이러한 개념에 의거해서 문화주의적으로 접근하려는 어떤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들이 그 뒤에 이어지는 한류 수용자 연구에 도 많은 기틀을 제공하고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한류 연구의 어떤 주요 의제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워드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총 464편의 논문으로부터 추출한 1140개의 주제어를 가지고 그중에 상위 100개를 가지고 만든 워드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이 워드클라우드를 보시면 가장 가운데 두드러지게 존재하는 것이 국가 이미지라는 단어인데요. 국가 이미지라는 키워드는 전체 논문에서 53번 발견될 정도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국내 학술 담론이 한류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사실 한류의 어떤 핵심적인 의미, 그 근원은 대중문화 영역에서 인기 현상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국내 학술 담론이 기대하는 것은 한류가 어떤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더 장기적이고 폭넓은 효과를 낳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맥락에서 이러한 기대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구매 의도라든지 방문 의도 같이 어떤 산업적인 차원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관광 차원에서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구 대상 국가로서 중국의 비중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한류 연구가 일단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중국이 국가명으로만 주제어로 두드러지는 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 그리고 중국 소비자도 주요한 주제어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국가의 관광객이나 소비자도 많은 연구가 시도되고 있긴 하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수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의 구매 의도라든지 한국 방문 의도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중국인 관광객과 중국 소비자가 그 자체로 하나의 연구 영역으로까지 형성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드라마의 위상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 현 시점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한류 콘텐츠는 K-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한류가 아시아에서는 드라마 한류로 시작해서인지 아니면은 아시아 내에서 한국 드라마가 갖는 특별한 어떤 위상이나 이미지가 있기 때문인지 아시아 내에서는 드라마 한류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으로 발견됩니다. 주제어의 전기와 후기 변화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때 말하는 전기와 후기라는 것은 2010년을 분기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한류 1.0, 드라마 한류라고 부르는 시기가 전기에 해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상에서 두 번째 봉우리를 형성했던 한류 2.0, K-팝 한류 시기를 후기로 가정했을 때 그 사이에 주제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이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시기 사이에 논문의 수는 사실 3.7배 정도 증가했는데 주제어의 수는 4.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 수에 비해서 주제어가 조금 더 증가했다라는 것은 아시아 한류에 대한 연구 주제가 조금 더 다양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와 후기에 각각 상대적으로 증가했거나 감소한 어떤 키워드들을 한번 살펴보면 비교적 증가한 주제어의 경우에는 K-팝, 베트남, 문화 콘텐츠, 구매 의도, 방문 의도, 반한류, 국가 이미지 이런 단어들이 있고 비교적 감소했다라고 할 수 있는 주제어는 한국 드라마, 중국, 한일 관계, 일본, 혐한류, 문화교류, 겨울 연가 같은 주제어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후기 비교 양상을 가지고 한번 그 내용을 해석해 보자면 우선 연구 주제로서 K-팝이 부상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해야 할 텐데요. 아무래도 이것은 아시아 한류 연구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한류 연구 전반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K-팝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글로벌 플랫폼을 바탕으로 유통되면서 한류의 영향력을 굉장하게 넓히고
강화시킨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 지역 내에서 한국 드라마가 연구 주제로 갖는 위상이 매우 약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점인데요. 사실 주제어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한국 드라마란 주제어 자체의 어떤 절대적인 등장 빈도는 여전히 K-팝보다 많습니다. 사실 한국 드라마보다 K-팝이 훨씬 더 많이 다뤄지는 국내나 국제 저널의 연구의 전반적인 한류 연구의 경향에 비하면은 아시아 내 한류 연구에 대해서 K-팝보다 한국 드라마가 여전히 강한 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특징적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류 1.0과 한류 2.0이 각각 드라마 한류, K-팝 한류로 불리는 것과 별개로 드라마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시아 한류 연구 안에서 한국 드라마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단순하게는 아시아 내 한류 연구의 대다수가 중국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에서는 K-팝보다는 드라마의 영향력이 조금 더 강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사점을 도출해 보자면 우선 한류 담론이 한류의 국가성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점을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류 연구 중에서도 이런 관광 분야, 경영 분야의 연구의 많은 부분들이 앞에서 봤듯이 국가 이미지나 방한 의도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 주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K-팝의 경우에는 초국적이고 혼종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성의 차원이 조금 약화되어 있는 반면에 드라마의 경우에는 어떤 인물적 차원이라든지 대사, 서사, 정서, 배경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국가적 속성이 매우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한류 연구에서는 그 국가성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드라마라는 콘텐츠가 더 매력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서구와 아시아 내에서 K-팝이 갖는 각각의 정치성을 좀 비교하는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서구에서 K-팝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K-팝 자체의 영향력의 확대뿐만 아니라 K-팝이 서구 사회 내에서 소수자 문화로서 갖는 어떤 정치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K-팝 팬덤 같은 경우 서구 팬들은 K-팝으로부터 어떤 서구 중심적이고 백인 중심적인 가치에 대항하는 어떤 힘 같은 것들을 찾고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 운동과 연계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반면에 아시아 내의 경우에는 K-팝 혹은 한류가 매우 주류 문화화되어 있기 때문에 K-팝과 연계된 어떤 정치적 실천이 서구에 비해서는 비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학술적 논의의 대상으로도 포착될 계기가 적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후기 주제어를 비교했을 때 베트남이 연구 주제를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게 볼 수 있겠는데요. 베트남의 경우에는 2023년 기준에 한국 콘텐츠 브랜드 파워 지수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26개국 중에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강하게 발휘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차례 뉴스 기사화되기도 했는데 한국의 문화 산업이나 뷰티 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는 그런 추세가 강화되면서 베트남은 넥스트 차이나로 명명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이 한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 연구에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한류라는 주제의 부상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매우 소수로 나타났던 반한류라는 주제가 후기 2011년 이후에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시아 내 한류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한류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라든지 반감이 어떤 하나의 의제로서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기 연구에는 이런 정치적 갈등 관계가 맞물려 있는 일본과 중국에서의 반한류가 다뤄졌다면은 후기에는 조금씩 여러 국가에서의 반한류 현상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한국 문화에 의해서 자국 문화가 쇠퇴한 양상에 대한 어떤 경계도 나타나고 있고 또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속에서 인종차별적인 재현이 나타나는 양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반한류의 어떤 맥락으로 작용하면서 학술적인 관심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분야별 특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아시아 내 한류에 대한 국내 연구가 연구 대상지로 삼고 있는 상위 10개 국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전체 논문의 55%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연구가 중국의 한류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일본과 베트남이 있고 그 외 국가들은 매우 소수의 연구들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중국과 일본, 베트남에서는 어떤 한류의 측면들이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네트워크는 이 중국, 일본, 베트남 이 국가와 각 국가에서 다뤄지는 주제어를 이제 연결시켜 본 것인데요.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중국과 베트남은 시장으로서의 주목이 이루어지는 반면 일본의 한류에 대해서는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연결된 어떤 주제어들을 보시면 국가 이미지와 구매 의도와 굉장히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외에 방문 의도, 중국인 관광객, 중국 소비자, 한류 태도, 문화 상품, 브랜드 이미지, 기업 이미지 이런 시장 차원에서의 주제어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함께 국가 이미지, 제품 이미지, 구매 의도 같은 주제어들을 공유하면서 제품 태도라는 주제어를 단독적으로 활성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브랜드나 기업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키워드보다는 문화정책, 내셔널리즘, 제일한국인, 한일관계 같은 문화적이고 정치 역사적인 함의가 담긴 주제어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 간의 특수한 정치 역사적 관계에 기인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문화를 소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일 간의 정치적 관계 문제를 늘 동반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그래서 여러 연구가 한류를 어떤 문화 외교의 차원에서 프레이밍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베트남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부분은 베트남에 대한 연구가 지역학 분야에서보다는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이 연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각각 중국학과 일본학 분야의 학술지에서 연구가 다수 출판되는 경향이 있는데 베트남 대상 연구는 경영학이나 관광학, 미용학 등 이 베트남이란 국가와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는 분야에서 어떤 사례 연구의 하나로서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베트남이라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려는 목적이나 어떤 문화교류의 관점을 지니고 있다기보다는 베트남이 시장으로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류의 시장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사례 연구 중심으로만 접근되고 있다.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문 분야별로도 한번 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한류 연구가 이루어지는 분야들을 나열해보면 경영학, 관광학, 신문방송학, 콘텐츠학, 일본학, 중국학, 무역학, 인문학, 사회과학 순으로 상위 10개 학문 분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학문 분야를 조금 유사한 성격끼리 이렇게 그룹을 묶어보면요. 관광 경영학이 하나의 큰 분야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신문방송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이 하나의 영역, 그리고 이제 아시아학을 포함하는 특정 국가들, 지역을 다루는 지역학이 또 하나의 분야로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각각 분야에서 어떤 주제들이 연구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면요. 이 네트워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크게 경제적 관점의 관광 경영학과 문화적 관점의 지역학 간의 양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은 이 두 분야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조금씩 중간자적 위치를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경영학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제어들을 보면 이제 소비자와 관련된 얘기라든지 방문 의도, 구매 의도와 같은 어떤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고요. 반대로 지역학 연구 같은 경우에는 혐한류, 제일한국인, 한일관계 같은 조금 더 문화적인 차원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한류가 사실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굉장히 학제적인 분야로 성장을 한 것 같지만 각 연구 분야에서의 고립된 학술 역량 속에서 성장해오면서 각각의 편향성을 갖게 된 부분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각 해당 학문 분야의 어떤 목적이나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기인해서 이런 속성의 분리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야 간의 한류 담론의 괴리가 한류에 대해서 복합적인 해석을 제공을 한다든지 또 새로운 의제를 발굴한다는 점에서는 좀 한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성찰해볼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아시아 한류에 대한 연구의 한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는 많은 연구가 경제적 차원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상품으로서의 한류와 시장으로서의 한류 수용국이라는 관점을 좀 지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에서 사용된 논문의 목록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사실상 국가명만 바뀌면서 제품 구매 의도와 한국 방문 의도를 비롯한 한류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한 연구가 양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한류의 어떤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증가하고 그것을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오늘날 우리가 K컬처라고 불리는 한국 문화 콘텐츠 전반이 한류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또 K푸드, K뷰티 같이 어떤 다른 영역에서도 상품화가 이루어지면서 한류는 지금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과 함께 한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학술적 설명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류의 산업적 차원은 초기 연구 단계부터 존재해왔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를 진단하려고 했던 초기 연구들이 이런 산업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을 비교적 균형 있게 다루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현재는 점차 학문 분야에 따라 연구 경향이 분화되고 관습화되면서 특정한 방식으로 정형화된 형태의 한류 효과 측정 연구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특정 분야에서는 어떤 한정된 주제만을 다룬다든지 어떤 특정 시각으로 편중이 일어나면서 문제의식이 확장되고 교류되는 것을 막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성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아시아 내 한류 연구의 주제로서 조금 더 발굴되어야 하는 의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한류 현상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반한류에 대한 연구는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경우가 중국과 일본에서의 반한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제 독도 문제라든지 사드 배치 갈등을 둘러싼 그런 갈등 관계가 한류의 수용과 밀접한 영향을 갖고 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동아시아 내 지정학적 갈등과 연결된 반한류 현상이 아니라 한류가 아시아 내에서 오래 지속되면서 갖게 되는 어떤 문화적, 산업적 권력, 거기로부터 비롯된 반한류를 성찰해 볼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한류의 거대 시장화는 수용국의 입장에서는 문화산업적 침투로 여겨져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런 반한류라는 용어를 통해서 명백하게 포착되지는 않더라도 해외 수용자들이 이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가 타문화를 왜곡 재현하는 양상에 대해서 갖게 되는 어떤 불만이나 비판의 지점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가령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에서 인도네시아를 그려내면서 매우 후진적으로 그려낸 사례가 있어서 인도네시아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았다든지 또는 한국 드라마가 흔히 태국을 굉장히 위험한 범죄와 연루된 지역으로 그려낸다라는 것이 지금 태국 해외 그 수용자들의 커뮤니티 내에서 유통되고 있으면서 비판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류 콘텐츠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둔감성은 곧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주목은 단순히 문화적 차원에서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한류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효과와도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서 다뤄지고 또 사회적 담론으로서도 좀 더 부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한류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의 부재와 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문화적 근접성이나 혼종성 같은 개념이 한류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굉장히 자주 사용된 개념조차도 아시아 내 한류에 대한 연구에서는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고 이런 이론적인 설명의 시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적 근접성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동아시아의 문화 콘텐츠 유통을 설명할 때 동원되던 주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한류가 동아시아 너머의 다른 문화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 문화적 근접성이란 개념이 이제는 설명력을 잃었다라고 평가가 되기도 하는데요. 가령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처럼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사회 문제를 다루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면서 오히려 문화적 근접성이 아니라 초국가적 근접성 같은 개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문화적 근접성은 이 학술장 안에서 어떤 노화된 개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개념을 완전히 폐기할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이 새로운 맥락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력을 지니거나 지닐 수 없는지에 대한 조금 더 이론적인 탐구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이론적인 성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류의 어떤 경제적 차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류에 대한 실증적 효과 연구와 어떤 특정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사례 연구만이 지금은 양산되고 있어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하는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글로벌 OTT가 부상한다든지 이런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지구적인 문화 흐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아시아 내에서의 교류 또는 아시아와 타 권력 간의 어떤 관계 맥락에서 한류에 대한 새로운 이론화가 어떤 식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류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한류 연구안에서 한류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분석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문 제목에 한류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논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한류 연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살펴봤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한류 연구가 그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한류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한류 연구들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라는 단어가 한국의 강한 국가성을 내재하고 있다면 최근에는 한류 콘텐츠라는 것이 국가성으로부터 다소 멀어져서 양질의 글로벌 콘텐츠로서 수용된 양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류에 대한 의식 없이 나는 한국 대중문화의 팬이야 라는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의식 없이 BTS의 노래를 듣는다든지 킹덤이나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는 양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한류라는 단어 안에서 이해가 시도되었던 그런 현상들이 현재는 그냥 글로벌 문화 현상, 글로벌 문화 유통의 일부로서 소화되어서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상들이 곧 한류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의 변화, 그리고 한류 연구가 접근하고 있는 그 방향의 변화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한류가 현재 얼마나 글로벌 사회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인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이득을 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한류를 문화 간 소통, 문화 다양성, 그리고 공감과 공존을 향한 어떤 현상으로서 이해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